이런 시험에 소득세 이론이 두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떠든 걸 여러분들 외운다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는 이론에 나온 적이 있는 건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먼저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자소득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 소득세법에서 당신은 이렇게 번 거는 이자입니다라고 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부과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자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권이나 증권 여기 책에 적혀 있는 이자와 할인액 있죠. 우리 회계에서도 우리 채권에 관련된 할인액이라는 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럼 우리가 그 거꾸로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봐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의 이자는 뭐 여러분들 은행에 통장에 이자 붙으면 뭐 이자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거고. 자, 단기 저축성 보험의 차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일단 우리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이라는 이 기준점은 뭐냐면 내가 납입한 돈이 있는데 보험에 그걸 만기가 돼서 환급 받을 때 납입액보다 돈을 많이 받으면 저축성 보험이고 납입액보다 돈이 작게 받거나 전혀 받지 않으면 그걸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 4만 원 사이짜리 그 보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그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실비보험은 싸죠. 그게 왜 싸냐면 환급이 아니라 순수 보장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험 중에서 납입 금액이 10만 원 넘어가는 보험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부담된다고 해서 잘 안 사니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자율이 어마무시해요. 뭐 내야 되는 건 물론 15년, 20년 이렇게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는데 근데 환급할 때 이자율 보면 막 20몇 %예요. 20년간 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부터 전부 다 해주고 복리로치 주니까 엄청 높은 이율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내 납입액보다 막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납입한 돈보다 초과한 금액, 그 차익이죠. 그걸 이자 소득으로 보는데 단기 저축성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보험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도 이런 말 하는데 비과세 상품 좋은 거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저도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몇 년이에요? 그러면 15년, 20년이래요. 10년 넘어가면 원래 비과세예요. 10년 넘어가면 원래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비과세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자 소득이라 보는 거는 그래서 단기 저축성이라는 건 10년 안 되는 미달하는 이제 저축성 보험들이고 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라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 직장 공제회에 그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는데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조금 외진 곳에 있겠죠. 그러면 마트도 없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월급 받을 때 그 월급 가지고 돈을 모아요. 구자를 해서 한 구자당 5천 원이다, 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뭐 나는 10구자 낼래. 그러면 5만 원씩 월급 받을 때 그 공제회에 떼이고 회사 그 직장 공제회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 사내 매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만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직원들한테는 뭐 싸게 또 팔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가 내가 그만두면 그 공제회 구자 납입한 금액은 전부 다 돌려줄 거예요. 그럼 돌려주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생기겠죠. 그래도 그러면 그 생기는 수익에 자기 그 구자 비율만큼은 돈을 나한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 공제회에 내가 납부했던 돈을 환급 받는 것보다 초과해서 받는 돈은 이자 받은 걸로 봐서 이자 소득을 과세하겠다 그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반에는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군인이나 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공제나 군인 공제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자기 그 돈 납부한 거에 나중에 초과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요. 군인 공제는 뭐 독점적으로 뭔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익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군인이면 군인 공제에는 많이 집어넣으면 나중에 참 좋아요. 물론 나쁜 짓은 남자들은 많이 해요. 예를 들어 20구자를 넣었죠. 그럼 내가 한 10년 이제 군생활 하다가 두 구자를 빼요. 그러면 10년 동안 넣었던 두 구자의 돈을 다 돌려주면서 이익을 주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다시 두 구자를 채워놓으면 전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집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막상 탈 때 되면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되네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사이사이에 구자 몇 구자씩 빼먹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런 남자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게 이제 이자 받은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공제에 납부한 돈보다 초과해서 나중에 마지막 받은 거. 자, 다음 이제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이 글자를 잘 보세요. 영업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대금은 돈 빌려주는 게 영업 활동이 아닌데 이자 받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걸 이자로 본다는 거예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건 당연히 자기 영업 활동이죠. 그거는 뭐 원천인수 세율도 14%예요. 그런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은행이 아닌데 이자 쪽으로 돈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원천인수도 25%가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세율은 전부 다 지방소득세 별도.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7.5%니까 매우 큰 금액이 원천징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6번, 7번은 보시면 이자를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 거래시 이자, 그리고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것. 이 6, 7번은 뭐냐면 여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위하고 비슷하게 너네가 돈을 받는다면 소득이 생긴다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포괄주의 가미하고 있다에 제가 이자 배당 연금 이야기했었죠. 그게 세법 조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자 소득이다라고 할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배당 소득이 있죠. 자, 배당 소득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배당 받았다는 건,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이 주는 배당이에요. 기업이 돈 벌어서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벌었던 돈 가지고 뭐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투자받은 돈 가지고 사업을 시작 못해서 우리가 건설 이자로 배당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배당, 그런 걸 받으면 배당 받았다고 해서 배당 소득을 과세를 할 건데, 자, 우리 의제 배당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실아 씨 들어본 적 있나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다. 에이, 설마. 우리 자본화 때 무상증자 때 했잖아. 그러니까 생각나죠? 그때 이익준비금 지우고 대변에 자본금. 그때 대변에 자본금 쓰는 게 증자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자본 증자되는 만큼 주주들이 형식적인 지분율이 증가하게 될 건, 지분율은 증가 안 하는데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배당받은 걸로 해서 이제 배당으로 배당 소득을 이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정 배당인 건, 자, 내가 주주예요. 주주인데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거나 회사 물건을 썼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지. 돈을 썼으면 회사 물건 이익을 취했으면 돈을 회사에 줘야 되겠죠. 주주라고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가 가지고 이자를 안 주고 있으면, 그러면 그 돈만큼 배당받은 걸로 법인세법 이야기해 버릴 거예요. 걔가 배당받아간 걸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정배당이라고 해요. 주주인 경우에는 인정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대표이사면 월급 더 받은 걸로 해서 인정상여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근로소득을 과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중에 얘는 주주인 경우에 인정배당이라는 걸 하게 돼요. 4번은 집합투자기구, 우리 펀드 같은 거에서 받는 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5번, 6번은 보면 우리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상품, 결합된 파생상품 거래 배당, 또 위와 유사한 것, 신종펀드, 한마디로 새로운 것들 지금 생기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배당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배당소득도 뭐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데, 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면 일반 인정 배당에서, 자, 이게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할 텐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 배당, 한마디로 주주총회에서 우리 주주들한테 이제 현금 배당하기로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하죠. 결의를 하면, 자, 이 돈을 그럼 배당을 수입 시기잖아. 언제 받았다고 볼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는 주주총회 하는 날인 결의를 우리 수입 시기로 볼 거예요. 결의를 수입 시기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수입 시기로 본다고 하면 되는데, 뭐 이걸 시험에서 종종 등장시키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자, 여러분이 올해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배당은 언제 받죠? 정기 배당은 내년에 받겠죠. 주주총회는 내년 2020년도 22년도 뭐 한 2월 달쯤 하겠지. 2월에 3월 달에. 그죠? 그럼 그달이 수입 시점으로 잡게 되면 수입 시기로 보면 2020년 2년도에 번 거는 그럼 몇 년도에 세금 내죠? 23년도 5월 달에 낸다는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낸 걸, 그 투자한 돈을, 거기에 대한 배당을 여러분들은 23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하면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리할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하지만 사실 우리 시험 때는 뭐 그런 거 기간까지 신경 안 쓰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걸 결의일날 처분결의일 주주총회 하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금융소득은 앞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거라고 그랬는데, 이 금융소득은 이제 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이므로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금액은 거의 일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금액이다. 이걸 알고 있는지 이런 시험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거. 자, 우리 실기를 위해서, 자,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거예요. 자, 분리과세 하면 소득금액이 있나요? 자, 보세요. 자, 이자 1,000만 원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자 소득이 있고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그리고 이자 소득 금액이 있죠. 그럼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비과세는 없으니까 빼지만 2천만 원 이하니까 얘가 분리과세가 된대. 분리과세하면 이자 소득 금액은 0원이 되죠. 한마디로 분리과세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이유가 소득 금액이 제로가 되니까 소득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인적 공제라는 부분하고 물적 공제를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월급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산다라고 할 때 가족들이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아예 안 벌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까지 이 사람이 안 버는 사람이다라고 조건이 되는지, 아니 돈 버는 사람이니까 지가 벌어 먹고 사는 놈이지 내 돈으로 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할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정하는 게 테스트의 베이스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자 1,000, 배당 8,000, 그럼 1,800이죠. 이자 1,000만 원 받고 배당을 800만 원 받아서 1,800이라면 아버지는 소득 금액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리과세 대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사업소득을 볼게요. 자, 사업소득은 뭐 이거만 적어놨는데 이건 세법부정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냥 웬만한 건 다 계속적 반복적 공급하거나 하면 사업소득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사업소득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비과세 사업소득을 좀 볼게요. 자, 비과세 사업소득은 지금 우리 책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전부 다 적어놨어요. 이러이러한 거는 비과세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농민이나 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농촌에 가면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나 뭐 가족들이 뭐 소나 돼지 한두 마리씩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소파라도 돈 받는 거 그것도 사업소득 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과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 양호도 하나 봐요. 그 물고기, 민물고기들 있죠. 그 물 내려오는 데에다가 물 받아 놓고 한대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민박이나 아니면 자기 그냥 집에서 음식물 간단하게 파는 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할 때 소득세법 번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거기까지는 비과세 하겠다고. 그럼 이게 우리 연 3천만 원 이하이면 이제 비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 막걸리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전통주 제조하는 거 있죠. 그건 뭐 소득 금액으로 필요금이나 뭐 전부 다 빼서 이 사람이 번 돈이 1,200만 원 이하면 우리는 비과세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조림 기간 5년 이상 된 우리 임지의 임목을 나무를 벌채하거나 아니면 양도 자르거나 뿌리채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들 있죠. 그거는 우리는 600만 원 이하는 비과세예요. 그럼 조림 기간이라는 건 나무를 땅에 꽂아서 심어서 기른 기간이 5년인데 5년이가 어떻게 할까? 뭐 나이테?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나무도 임목 등기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심고 임목 등기를 하면 임목 등기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5년이라는 거 입증받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제 친구들처럼 아니지 않은 형님들처럼 좀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기 외곽에 나무 적용으로 잘 크면 팔면 돈 된다고 그 땅에다가 이제 나무 심고 막 하는데 그 심을 때 전부 다 임목 등기를 해요. 저도 아는 분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도와줬더니 한 세 그루를 제 이름으로 임목 등기 해줬는데 안 예쁘게 컸나 봐요. 그냥 산속에 나무가 됐어요. 근데 뭐 예쁘게 크면 뭐 부업으로 뭐 괜찮죠. 이건 연 600만 원이니까 뭐 그냥 묘목 한 개 몇천 원하고 만 얼마밖에 안 하던데 뭐 꽤 커서 한 500만 원씩 파니까 그냥 소설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다음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달에 발생하는 소득. 얘는 이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데, 자 전답이 뭐죠? 논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논밭을 우리가 빌려주면 부동산 임대잖아, 땅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논밭을 작물 생산하게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올해는 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농지를 빌려줘요. 그럼 그 사람이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해간다면 그 땅 빌려주고 1년간 빌려주고 받는 돈은 비과세를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내가 밭을 빌려줬는데 다른 사람이 여기를 주차장으로 써요. 그러면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거예요. 또 1주택 소유자가 우리는 주택을 임대해서 봤을 때, 저처럼 옛날에 집 잘못 사가지고 인천 부평에 사가지고 거기를 월세 놓고 제가 서울에 월세를 살았어요. 정말 바보죠. 인천 부평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세 번째 갔을 때 집 계약을 했어요.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불로소득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집 가지고 한 7천만 원 손해보고 나왔는데 뭐 안 팔리고 뭐 재개발하다가 조합장 죽어버리고 뭐 재개발 취소되고 너무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난 그건 내 인생이 아닌가 봐 하고 팔았는데 판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그게 그대로예요. 잘 팔았다 생각해요. 나의 마음 가만히 있었으면 10년 동안 마음 안 좋았을 거잖아, 그죠? 정말 동네 이상한데요. 우리 인천 분들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 위치 말하면 거기요 그럴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방금 제가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 내고 당연히 부동산 임대 소득자가 되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이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집이 우리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이죠. 9억 초과면 대상이 아닌데 제가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저는 이 돈이 있으면 기준시가 9억짜리 집이 있으면 서울을 진작에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 기준시가 9억, 기준시가라는 건 우리 서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세금 부과하려고 돼 있는 거라서 뭐 시세보다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사업소득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사업소득은 다른 것 말고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만 인정한다. 그럼 소득 금액이 되려고 그러면 실제 필요 경비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소득이 그래서 그냥 사업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분리과세가 없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 될 건데 이 사업소득이 우리 회계상으로 치면 매출의 성격이고 수익 매출액의 성격이고 그리고 사업소득 금액이 이익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럼 이 필요경비가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월세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로 들어가니까 시험에서 사업소득을 주고 필요경비 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으로 봐서 사업하는 사람이 아마 필요경비 뺐다 그래도 자기 이익이 1년간 100만 원이면 돈 잘 번 건가요? 1년에 100만 원이면 정말 슬픈 거죠. 한 달에 10만 원도 못되게 벌었다는 거예요. 9만 원도 못되게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연 100만 원은 좀 작죠? 자,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뭐 보실 필요 없어요. 미래에 뭐 법인세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축소판이라고 금방 이해할 거고 우리는 특별히 볼 필요 없고 자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 적혀 있는데 자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건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가 없는데 저처럼 인적 용역이나 아니면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처럼 인적 용역은 3% 봉사료는 5%를 원천징수해요. 그리고 비과세를 뺀 나머지 모든 사업소득은 종합과세한다.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시험에서 다음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것은 봤는데 다른 거랑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해야 되라고 보시면 돼요. 얘만 있어도 해야 되고 다른 거에 얘가 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자, 다음 연금소득 볼게요. 자, 지금 근로소득이 빠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근로소득 가지고 실기를 계속 할 거거든. 그럼 근로소득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 중에 이제 연금소득 보는데 연금소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둘로 나누는데 이 공적연금이라는 건 우리나라 5대 공적연금이 여러분들이도 아마 내고 있을 국민연금. 그런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내지 국민연금을 안 내요. 그런데 그 군인은 군인연금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 사립학교 다니시는 교직원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사립학교. 공무원 아니죠. 그래서 사립학교 우리 교직원 연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체국도 공무원 아니죠. 그래서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이 따로 있어요. 이건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라서 지금 뭐 통합하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 좀 특이한 것들을 통합하자고 하는데 얘네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죠. 제가 더 반대하겠어요. 저도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소방관 경찰관이 제일 많은데 걔네들이 항상 나한테 술 얻어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60세 넘어서 연금 탈 때 자기가 그 돈으로 술 사겠다 했는데 이거 합쳐버리면 걔네들 술 살 돈이 없잖아. 걔네들 월급은 작아요. 사실 지금 우리 여성분들 소방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저씨 멋있다고 뭐 하지. 배우자를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 직업이 위험하다? 그거 아니더라고. 다 봤더니 월급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집이 또 잘 사는 애들은 또 그 일은 잘 안 하더라고.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혹시 소방관 경찰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나이별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양하게 있어요. 용산소방서, 종로소방서, 노원소방서, 강남경찰서 전부 다 있으니까 전부 다 건장하고 운동 잘해요. 사람만 좋아요. 자, 이제 사적연금 볼게요. 사적연금이 이제 보험회사나 이런 금융회사에 있는 연금 상품 있죠. 개인적으로 넣는 거 그런 상품인데,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이라 넣는 게 이 B에 있는 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금 받는 것들, 그리고 우리 퇴직금은 우리 연금회사에서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이 되고, 이걸 분납으로 나눠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과세가 돼요. 연금소득이. 자, 우리 상식처럼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세율은 근로소득이,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퇴직소득, 그 다음이 연금소득이에요. 뭐 다른 소득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퇴직금 받고 이걸 연금 받고 고민할 때 어느 쪽으로 모는 게 제일 좋냐, 얘가 제일 크긴 해요. 근데 기회비용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얘 둘 중에 저는 어느 게 크다고 말은 못해요.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작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월급을 안 높이고 나중에 퇴직금 높이려고 마지막 해에 옛날에 월급 빵 튀게 해서 퇴직금을 많이 가져갔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소득세법이 아니죠. 그래서 너 그거 계속 그렇게 해. 대신 1년 평균 내지 말고 그럼 3년 평균 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게 돼서 소득세법에서 퇴직금 금액 인정해 주는 게 3년 평균이에요. 3년 평균. 자, 그럼 이 사적연금에서 자, 이것도 있고, 뭐 아래 PC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연금에서 비과세 연금 소득이 적혀 있는데, 비과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여러분이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ABCD가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위로금조로 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주고 세금을 과세하는 건 줬다 뺏는 거잖아. 열심히 읽어봐야 슬픈 내용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되거나. 그럼 여기에 얘네들은 비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있는데, 그 필요경비를 우리가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연금소득공제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연금소득공제. 자, 그럼 이 연금소득공제도 우리가 연금을 1년간 받는 게 350만 원까지면 전부 다 그냥 소득공제에서 소득금액 업계에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고, 근데 3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 이만큼씩 빼주는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누진 형식으로 공제를 빼주게 되게 이 요율표를 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적연금은 우리가 연금 받을 때에 5%를 원천징 수당할 거예요. 얘는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상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게 공적 연금만 받는 사람들 있죠. 공적 연금만 받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 중에 국민연금만 받거나 아니면 공무원 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그 국민연금만 공적 그 아니면 공무원 연금만 받으시는 분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그러면 연말정산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결정세액을 내어서 하는 확정신고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보험료 영수증 가지고 하는 게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은 그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을 내어서 그래서 확정신고를 해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기 위해서 세금 정리하는 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럼 공적연금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 해야 되고, 공적연금만 있다면 우리는 1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게 있다면 전부 다 종합소득신고 해야 되는 거고, 자,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적연금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건 내가 이걸 받으면서 뭐 5%든 4%든 3%든 이렇게 원천징수 당하고 끝내겠다. 아니면 얘를 그냥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세금을 내겠다. 두 개를 내 세부담이 유리한 식으로 쪽으로 이제 서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이 얼마 없는데 근로소득도 있지만 그런데 인적 공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소득 끌고 와서 합산해서 빼버리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르게 돈 버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그 세금 내고 있는데 그럼 6%나 15% 맞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얘를 합산돼서 15% 맞으면 그냥 싫으니까 그럼 얘는 5%나 그걸로 그냥 분리과세하게 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앞에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선택적 분리과세가 아니고 그냥 분리과세고, 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기타 소득 가지고 볼게요. 자,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받는 소득을 자, 기타 소득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타 소득에 뭐 범위 적혀 있는 거 보면 뭐 당연히 고용한 게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강연료 받는 거 있죠? 이건 우리 다수인에게 하고 받는 건데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일시적 강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그리고 문예 창작 소득. 앞에 제가 원고료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원고 쓰다가 어쩌다 한번 썼는데 어디에 당첨이 되어서 상금을 받으면 그런 건 기타 소득이 되는 건데, 자, 우리 김수현 작가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할머니? 그 할머니 훌륭하신 분이죠. 드라마 한 편당 1억이래요. 전체가 아니고 한 회. 그 사람은 사업소득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써서 하면 우리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이 사람들이 우리 뭐 음악 연주해가지고 돈 받으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외예자가 받으면 뭐 누가 뭐 음악에 대해서 있는데 자녀가 상속받아가지고 그 받는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럼 경비가 하나도 입증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아래쪽에 보면 뭐 일시적인 장소나 물품에 대여, 일시적인 거. 그리고 아래에 상금, 현상금, 복권 전부 다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도 있죠. 얘네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사시는 분들 있죠. 전에 누가 그랬는데 로또 1등이 된다면이라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로또부터 사라고. 우리나라에 안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 그러더라고. 그죠? 자, 또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 배상금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죠? 위약금 받고 하는 건 이런 건 우리 기타 소득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면 보상금. 퇴직 전에 받으면 근로소득이에요. 직무발면 보상금을. 그런데 퇴직한 후에 받으면 이건 우리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전후에 따라서 근로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로 분리되는 거고, 우리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혹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처분됐다는 건, 자,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가는데 그 출장비는 당연히 사업 경비죠. 근데 자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 경비나 비행기 표나 이걸 회사가 내주면 자녀가 회사 돈 가져간 걸로 소득이 있는 걸로 처리해 버릴 건데, 자녀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지 뭐 우리 회사랑 뭐 주주관계나 이런 게 아니죠. 그러면 그때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이나 알선수재 이거 받는 것도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과세에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 자, 방금 앞에
그 위에서 봤던 이 글자인데 기타 소득에서 직원이 퇴직 후 우리 수령한 직무발명 보상금 얘는 500만원 비과세예요. 500만원이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문화재보호법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럼 이 기타 소득에 과세 최저한 적혀 있는데, 과세 최저한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 이하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과세 최저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 원래 4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올려낸 게 로또예요. 로또가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얼마가 5만원짜리인데, 과거에는 아마 로또 판매점에서 그 5만원짜리를 안 바꿔줬던 걸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는 4만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하면, 왜냐면 그 판매점 사람이 가지고 가면 그 사람 소득이니까 소득세가 많이 과세되겠죠. 그래서 안 바꿔주거나 수수료를 과하게 받아갔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은행도 힘든 거예요. 은행에 지급하러 가야 은행에서 그 사람 신분증 보고 세금 원천 인수하고 떼주니까 은행도 업무가 가다돼서 5만원으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복권 판매점에서 이제 이걸 자기들이 서비스로 그냥 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또 우리 슬롯머신 이런 것에서 우리 빙글빙글빙글 뭐 동물이나 물고기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저희 강원랜드 가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 얘는 200만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과천의 승마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죠. 거기 한 번 넣는데 10만원이 최고 금액이래요. 그러면 10만원 넣어서 100, 1000만원까지는 우리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없을 건데. 그죠? 자, 이게 과세 최저한이라는 뜻이에요. 소액 부징수라는 말은 과세는 했는데 세금이 얼마 안 되니까 징수 안 하겠다는 거고, 과세 최저한은 그냥 얼마까지는 아예 세금 자체를 부과 안 할게, 세율 자체 부과 안 할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에서 또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자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는 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돼요. 이번엔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참고로 얘는 다 빨간색 칠할 거예요. 더 쓰고 나서. 중요한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울 수 있겠죠? 복권은 잘 외우더라고.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자, 그럼 얘네들은 뭐 분리과세인 거고, 그럼 이제 필요경비 있죠? 불로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거고, 우리 복권 당첨 1000원이라고 말한 건 실제 지출한 게 1000원이지 않은 게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닌데 입증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은 지금 우리 교재 오른쪽에 필요경비 80%, 60%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다음 기타 소득은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80%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가 80%보다 크면 실제로 적용하고, 실제가 80%보다 작거나 아예 입증 못하면 그냥 80% 해줄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맥스인데 실제 경비하고, 그럼 최소 80%는 경비로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원래 과거에 60%는 없었어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전부 다 80%였는데, 그 여러분들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하신 분 기억나시나요? 그분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교도소 잡혀갔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증세 없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증세를 없앤 게 아니고 우리한테 빼주는 거, 경비는 세금 부과 안 하려고 빼주는 여유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뭐 세수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80% 60%로 두 가지로 늘어났는데 그분 교도소 가기 1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80% 되는 거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승인 얻어서 시상하는 상금 경진대회 있죠. 경진대회 같은데 거기서 받는 상금은 80% 경비를 인정을 해줄 거예요. 뭐 골동품 빼고 위약금이나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건 뭐죠?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여러분들이 분양받아서 며칠날 들어가기로 해서 맞춰뒀는데 그날까지 이제 집을 다 못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있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낼 수 있는 돈을 주게 되겠죠. 그게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인데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80% 경비를 인정하고 20%만 세금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우리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의 60%. 자, 60% 기억하세요. 얘가 거의 대다수예요. 우리 시험에서 실기에서는 일반 전표도 얘 나온 적 있어요. 일반 전표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일시적 인적 영역 강연 요동 적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원고료 등 이걸로 시험에 등장을 하니까 일시적 강연은 60%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일반 전표 나온 데 있죠. 자, 여러분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원고료 등은 자, 추정 필요 경비를 80% 인정해 준다. 이 말은 자, 다르게 말하면 자, 우리 회사가 직원 교육비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얘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이고, 자, 기타 소득의 소득세율은 20%고 지방 소득세는 우리 기타 소득세의 10%다. 자,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교육훈련비고 100만 원이고 대변에 예수금이고 보통 예금이고, 일단 이 분개 틀 안 나오시면 이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소리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예수금이 얼마냐라는 건데, 자, 기타 소득의 일시적 강연이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면 자, 이 사람은 기타 소득에 빼기 뭐 비과세 분리과세 있으면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될 건데, 이 기타 소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소득공제 따로 없으니까. 그럼 100만 원이고 추정 필요 경비 얘가 60%죠. 그러면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40만 원의 세율 20%를 하면 얘는 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8만 원에 10%, 지금 얘는 8천 원. 얘는 소득세, 얘는 지방소득세. 그럼 8만 8천 원이 되죠. 그래서 8만 8천 원이다. 그럼 보통 예금으로 91만 2천 원만 지급하는 거죠. 시험 문제 이거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100만 원의 20%에서 22만 원을 원천 징수하고 78만 원만 주는 그런 분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죠? 죄송해요.
여기 왜 80이라 썼어? 60이에요? 왜 내가 잘못 썼다.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얘네들 예.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4.4%.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은 4.4는 옛날 이야기예요. 박근혜 아줌마가 교도소 가기 전에 바꿨어요. 그때는 필요경비가 80%였기 때문에 80% 빼면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라서 20만 원에 20% 하면 4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 4.4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기타 소득은 8.8%라고 하는 게 맞아요. 100만 원에 8.8% 하면 바로 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즘 현재 지금 우리 세율로 하면 기타 소득은 8.8%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기타 소득 세율을 제가 20%라고 했죠.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경우가 자, 아래 보시면 복권 당첨하면 3억까지 20, 3억 초과는 30%.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위약금이나 배상금 누가 원칙인수 할 수 있겠어? 뇌물 주면서 원칙인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마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니까 원칙인수 안 해요. 그럼 이 두 개의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20%라는 건 기타 소득은 20%라는 거예요. 원래 기타 소득은 20%인데 복권 당첨 소득의 3억 초과분은 30%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